여러분, 인연이라는 단어 믿으시나요? 저는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악연이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는데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요. 대신 마지막에 사연자님이 통쾌하게 복수하셔서 제 묵은 한도 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후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사연자님에게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엊그제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 내보내라고 하길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꼭 이 이야기만큼은 하고 싶어서 술 한잔 마시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금융 쪽 기업이었는데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며 성실히 일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래처 사람이 술자리에서 제게 사업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였죠. 저랑요? 왜 저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는데 민기 씨라면 같이 믿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당시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딱히 유능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런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저에 대해 많이 관찰하고 계셨고 마침 사업 아이템도 꽤나 괜찮아 보여 마음이 혹했어요. 그 뒤 회사 내에서도 일이 안 될 정도로 뛰어들지 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한다면 언젠가 연봉을 조금 더 올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텐데 사업이란 위험을 내가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퇴사 결정을 하기까지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5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는 안정된 가정을 갖는 것이 꿈인 사람이었죠. 오빠, 근데 있잖아. 난 나중에 꼭 우리 애들이랑 아파트에 살고 싶어. 오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늘 가난했잖아. 맨날 남이 입던 옷 주워 입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거든. 우리 애들은 그런 일 겪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꼭 아파트에 살자. 그래, 그러자.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가끔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마침 이 제안이 기회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중소기업 연봉으론 집 한 채 사기 힘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하여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의지 하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열정도 넘쳤고 처음 도전하는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 일도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도 신기하고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야근을 해도 날마다 활력이 넘쳤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불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기 시작하면서 제게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이 회사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 잠수를 탔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시엔 어리둥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야 알았죠. 투자한 사업은 쫄딱 망하고 그 사람은 그나마 있던 회사 자금을 들고 모두 날라버렸다는 걸요. 제가 이를 대비해 어떤 조치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옵니다. 제가 모은 전 재산이 날아가고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억의 빚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미래였던 여자친구는 미래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이별을 선고했죠. 미안해 오빠. 난 오빠가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인지 몰랐어. 나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사업을 말아먹으면 어떡하자는 건데? 미안해. 난 빚진 채로 못 시작해. 이기적이라 욕해도 좋아. 그냥 헤어져줘.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조금 더 매달려보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암흑이었죠. 절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때 몸소 뼈저리게 체감한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믿고 말았는지 제 자신에 대한 분노도 상당했습니다. 그 시기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술 마시고 울다 잠들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하루하루 그런 영양가 없는 나날을 보내며 무력감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로스쿨을 다니고 있던 남동생이 저희 집에 왔다 굴러다니는 술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가족들에겐 망했단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님까지 다 알게 되었죠. 농사하는 형편에 장남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술병을 놓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셨는지 부모님은 집으로 찾아오셔선 바닥을 치며 우셨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장남이 이러면 되냐 이놈아? 빚이 얼만데 그래. 엄마가 갚아줄게. 얼마냐? 아휴. 부모님은 곡소리를 내며 빚을 갚아주겠다 했지만 부모님 형편에 턱도 없는 일이었죠. 시골에 사는 부모님에게 그런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고개를 내저으며 부모님을 몰아내듯 문을 닫아버렸고 그 후론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세상을 얼른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날부터 집 앞에 누군가 왔다 가는 기색이 보였어요. 문 앞엔 늘 도시락과 물, 약간의 현금이 놓여져 있었는데 현금 위엔 형을 믿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배달이 되었어요. 로스쿨을 다니느라 한창 바쁠 동생이 왕복 3시간 거리에 제 집에 들러 매일 도시락을 놓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턴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형,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내가 얼른 변호사 돼서 형 빚 갚는 거 도와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자. 동생은 틈만 나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청소부터 시작해서 술병 치우는 것까지 모두 동생이 해주었죠. 제 동생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의연함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절로 붉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도시락을 놓고 가려는 남동생을 붙잡았죠. 형 정신 차렸다. 그간 고마웠다. 이 한마디 하곤 동생에게 말없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동생도 그때서야 안심되었는지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생은 제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저를 기다렸다 합니다. 그렇게 동생한테 자랑스러운 형은 못 될 망정 좌절하는 형의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던 중 먹고 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취업난이 심해서인지 어느 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줄줄이 떨어지더군요. 그러다 자주 먹던 식당 사장님이 제게 택배기사 일을 추천했어요. 그거 잘만 하면 빚 갚는데 꽤 도움 될 텐데 벌이가 나쁘지 않거든. 몸이 대신 고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면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 내 아는 동생도 택배일로 한 달에 500은 좋게 벌어요. 애 낳고 지금 아주 잘 삽니다. 빚을 갚으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는데 잘만 하면 벌이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막상 해보고 쉽게 포기하진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택배 일을 시작한 후부터는 생각보다 일상이 정신없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바닥을 찍어보고 나서 그런지 웬만한 일에 멘탈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어요. 또 택배 일을 하면 가끔 저한테 음료수를 주며 감사 인사를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군요. 아유,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비도 오는데 수고하시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렇게 예쁘게 말씀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게 되고요. 택배일 하는 동안엔 어쩐지 망가졌던 정신도 되돌아오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저의 변화에 가장 마음을 놓았던 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다행스러워하며 민기야, 마음 잘 잡았다 하고 말씀해 주시곤 했죠. 특히 어머님 거의 오열하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제야 제가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인 못난 아들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래서 사람은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맛봐야 한다는 건가 싶으면서 30 넘은 나이에 부쩍 철이 든 느낌이었죠. 하지만 택배 일이라고 쉬운 건 절대 아니었어요.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만 해도 고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택배 기사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더운 날도 힘들고 추운 날도 힘들지만 역시 가장 힘든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올 때면 바닥이 미끄러우니 잘 넘어지게 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못하기도 했었죠. 일을 못하면 당연히 돈을 못 버니 그만큼 손해도 심각했어요. 또 한 번은 1600권의 책을 배달한 적이 있었는데 꽤 단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겁다 보니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상자 노끈마저 끊어질 정도의 무게라 수레를 가져와 배달하는데 수레가 휠 정도였죠. 그런 것들을 며칠 연속하다 보면 허리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은 팥으로 온몸을 도배하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체력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허나 체력을 많이 요하는 일인데도 밤 역시 제대로 챙길 수도 없습니다. 아침엔 시리얼로 한 끼 때우고 사무실로 출근해 제 구역에 물품들을 차량에 넣고 나면 식사 시간이 되는데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국에 대충 밥 말아 먹고 5분 만에 출발해야 하죠. 또 거래처와 일하다 보면 간선 차량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쉴 새 없이 돌곤 합니다. 그렇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을 하면 집에 돌아와선 골아 떨어지곤 해요. 반면 사람 때문에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더 힘듭니다. 20kg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객님 집으로 배송 갔는데 어디에 놓을까요, 고객님? 이라고 물으니 고개만 끄덕하시며 여기에 놔! 라고 다짜고짜 반말을 하셨어요. 제가 순간 반말에 당황해서 네? 라고 물으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에휴. 하시며 혼잣말을 하는데 나오는 순간 저도 열이 받아 그 다음 일이 잘 안 되더군요. 택배기사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다짜고짜 반말로 응대하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좋은 고객님들도 많지만 그런 분을 만날 때면 참 마음이 무겁고 씁쓸해졌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제가 이 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동생 때문이었어요. 동생이 저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었고 그런 동생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죠. 나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 동생에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좋아하길래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쓰라며 괜히 없는 돈을 짜내어 쥐어주기도 했어요. 에이, 형도 빚 갚느라 힘들 텐데. 아니야, 택배 일 생각보다 많이 벌어. 버니까 주는 거야. 얼른 받아. 맛있는 거 사줘. 아이, 참. 고마워, 형. 번번이 받아서 미안하네. 나중에 언제 한번 여자친구랑 형이랑 밥 같이 먹어야 할 텐데. 그러게. 근데 내가 워낙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 보면 되지. 그래, 꼭 그러자. 아무튼 고마워, 형. 여기까지 와줘서. 얼른 가. 피곤할 텐데.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잖아. 그때만 해도 저는 동생이 만난다는 여자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고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저 동생에게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주고 빚도 갚을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제가 택배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자 계기가 된 역대급 진상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진상 고객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순 없지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을 만큼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그날은 하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워 최대한 조심조심 하면서 배송하고 있는데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저 배송 완료되었다고 뜨는데 물건 못 받았는데요? 집 앞에 물건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고객님? 그럼 제가 일 끝나고 들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 지역은 제가 1시간 정도 전에 배송한 지역이라 문 앞에 갖다 놓은 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뒤로 30분에 한 번씩 이 여자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기 아저씨, 이거 물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50만 원짜리 명품 청바지예요. 이거 잃어버리셨으면 정말 큰일인데 언제 오실 거예요? 저 고객님, 지금은 제가 배송 중이라 조금 있다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장난하세요 지금? 저 정말 심각해요. 얼른 오세요 당장. 무슨 택배기사가 고객 말을 이따위로 들어요?
고객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지금이라도 오락박질렀고 3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와 일을 못하게 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아파트 1층부터 23층까지 문 앞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모든 문 앞을 확인해봐도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엔 분실이 맞을 수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 가족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으니 혹시 모르니 가족분들이 가져가신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어머, 아저씨, 지금 우리 가족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 웃기네. 자기가 물건 잃어버려놓고?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시죠?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가족분들이 가져가셔서 분실됐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이에요. 저도 문 앞 확인했는데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겨우겨우 애달래듯 말하자 고객은 기가 차다며 네, 그래 드리죠. 지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마침내 전화 연결이 되자 엄마 오늘 4시경에 집에 있었어? 문 앞에 택배 온 거 봤어? 못 봤다고? 알았어. 라고 말하더니 툭 끊었어요. 버럭버럭 성을 내기 시작했죠. 그 소리에 옆집 주민까지 나와 상황을 구경할 정도였어요. 보셨죠, 아저씨? 저희 엄마도 못 봤다고 하잖아요. 아저씨 지금 물건 손해배상 안 하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다 티나요. 내가 이거 고객센터에 확 찔러요? 그럴까요? 당장 물건 배상해내세요. 그야말로 정말 갑질을 하는데 순간 저도 욱해서 뭐라고 하려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건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업체 재주문해 주시면 직접 다시 갖다 드릴게요. 이거 배송 오래 걸리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입고 가려고 며칠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나 이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해요. 알아요? 주말에 동창회라 입고 나가려고 날짜 맞춰 주문한 거란 말이에요. 진짜 짜증나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날 죄송하단 말만 하고 나와 차 세워놓고 편의점 앞에서 담배만 하염없이 태우는데 속에 말이 아니더군요. 부모님께서 내가 이러고 일하는 줄 아실까 정신 차려 다행이라고만 말씀하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자 갑자기 눈물까지 나려고 했어요. 또 사업의 실패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할 일인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하며 넘기고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열심히 배달 업무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와의 악연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주문한 물건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배송하기 위해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고객이 이번엔 문 앞에 나와 있더군요. 보자마자 저도 심기가 불편해져 표정 관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미리 사놓은 음료수를 하나 드리며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고객님. 근데 이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거기서 불을 질렀어요. 네, 알면 됐어요. 아저씨가 또 물건 분실할까봐 제가 나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일 똑바로 하세요. 사람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일 절대 잊지 마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제가 아저씨한테 큰 교훈 드리는 겁니다. 네, 고객님. 그리고 문을 닫고 쌩하니 뒤돌아가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너무 화가 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여자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온 동네에 퍼뜨리기라도 하는 건지 어느 날 택배를 그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는데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택배 기사님도 아시죠? 기사님한테 한바탕 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평소에도 불만이 많은 여잔데 오늘도 나한테 와서 아저씨 욕을 하고 갔어요. 네? 제 욕을요? 네. 물건 분실하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사람 오면 잘해주지 말라면서요. 에휴, 참 어이없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나 하지 말지. 그 여자는 없는 소음도 만들어서 신고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관둔 경비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정말요? 아휴, 어이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경비원한테도 갑질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서 홧김에 집에 가서 소주를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 어디야? 바쁘지 않으면 소주 한잔 할까? 나 마침 소주하고 있었는데 시간 맞았네. 그래, 한잔하게 이리로 와. 그렇게 그날은 동생과 간단히 소주 한잔하게 되었죠. 동생은 당시 로스쿨을 졸업하고 당당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로펌에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나름대로 고충이 많은 것 같더군요. 그래도 늘 제 걱정부터 먼저 해주는 동생이었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 그날은 조용히 들어주다가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주를 몇 병 하면서 취기가 올라오다 보니 창피하지만 오늘 겪은 일을 동생에게 말하게 되었죠. 동생은 역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만큼이나 속상해했어요. 동생이야말로 제가 겪은 힘든 일들을 모래알처럼 다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뭐? 아니,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정말 매너가 개똥이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다 신고해주고 싶네. 괜찮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에휴, 그냥 술 먹고 잊으련다. 너 만나는 여자랑은 잘 돼가지? 잘 돼가는데. 근데 형,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파트에 CCTV 같은 건 없어? CCTV 안 그래도 물어보려 했는데 그 아파트동 CCTV 고장 잘 나거든. 고쳐도 또 고장나고 워낙 장고장이 많아서 이번에도 고장났다 하길래 확인 안 해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형. 그때 동생 말을 듣고 왜 내가 다시 물어볼 생각을 못했나 싶어 바로 다음날 경비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희소식이 있었죠. 경비 아저씨가 CCTV? 그거 고쳐놨어요. 이번엔 잘 돼. 근데 고친 날짜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라고 하더군요. 서둘러 경비 아저씨와 함께 CCTV 기록을 전부 확인해봤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그 여자 택배를 처음 배달하던 날 그날 CCTV가 고쳐져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아이고, 너무 다행이네. 얼른 봅시다. 경비 아저씨도 덩달아 기뻐하셨고 그렇게 같이 영상을 보는데 아주 기막히고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찍혀 있더군요. 바로 제가 그 집 앞에 정확히 물건을 배달해 놓는 장면과 그 여자가 5분 정도 후 살짝 문을 열고 나오더니 재빠르게 물건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찍어 증거 확보한 후 바로 그 여자 집 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택배기사입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온 그 여자는 잔뜩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번엔 무슨 일이세요? 하더군요. 말없이 저는 그 사람 코앞에 경비실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반응이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뭐요? 지금 저한테 덮어 씌워놓고 돈까지 뜯어내놓고 사과 한마디 없으시는 겁니까? 내가 왜 사과까지 해야죠? 사과 원해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 말 듣는다고 기분이 풀리세요? 아니잖아요. 무슨 이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어. 이보세요. 죄를 지었으면 죄송하다고 빌기라도 하세요. 그래야 내가 선처를 해주든가 말든가 하지. 선처? 당신이 뭔데 날 선처하고 말고 해? 할 거 없어 물건 나르는 짐꾼 주제. 이보세요. 저는 제가 물건을 정말 분실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저 바지 가지고 들어온 거 저도 잊어버렸다고요. 보실래요? 기다리세요. 자, 보세요. 아직도 택배 봉지 안에 바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저도 어제 발견했어요.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걸 어제 발견했다고요? 네,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못 드린 것 뿐이에요. 아님, 뭐 설마 내가 그깟 50만 원짜리 청바지 돈 뜯어내려고 그랬겠어요? 지금 제 눈엔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물건 갖고 들어온 거 깜빡했다 칩시다. 그럼 어제라도 발견을 했으면 연락을 하셨어야죠. 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 전화번호 가지고 있으면서? 말장난 그만하시고 사과하세요 그냥. 기가 막혀. 내가 왜 사과해요? 제 예비 남편이 변호사예요. 어디 해보세요. 어디 법대로 해보자고요. 법대로 하자는 그 말에 저는 실제로 너무 화가 나 그 여자를 고소해버렸어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그렇게 갑질해놓고 들키자 싹싹 빌긴커녕 변호사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안 되겠더군요.
이런 여자한테 누군가 나서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소하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동생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는데 동생은 잘했다며 언제든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큰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기에 한 일이었고 동생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데 고소를 진행하던 중 그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합의금을 제시할 테니 선처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우리 딸이 제멋대로라 기사님께 많은 민폐를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잘못 키워 이런 일 생긴 겁니다. 부디 선처해주세요. 금액은 원하시는 만큼 제시하겠습니다. 울먹이며 말씀하시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오지랖이지만 저런 망나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도 들었죠. 그 여자의 하는 행동은 정말 영락없는 고속감이었지만 어머니가 울며불며 사정하시니 잠깐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제가 고소를 취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생기더군요. 다름 아닌 제가 한창 택배 차량을 주차해놓고 아파트를 돌며 배달하던 중 차량 유리창에 누군가 이런 말을 써놓고 갔더군요. 멍청하고 무식하니 택배일이나 하지 라는 문장이었어요. 매직으로 쓴 이 문장을 누가 썼는지 구태여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였죠. 이 정도 되니 정말 미친 여자다 싶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제 반응을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그 여자가 멀리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다가가 따졌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미쳤어 당신? 고소로는 부족해? 어머, 생사람 잡으시네? 이보세요. 제가 썼단 증거 있어요? 있냐고요? 왜요? CCTV라도 또 확인해 보시죠. 증거 있으면 제가 사과할게요. 순간 상스러운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이 여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아파트 지역을 돌며 배달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 저런 똑같은 문장을 유리창에 써놓고 갔고 어쩔 때는 끈적거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문고리에 발라놓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시간이 지연돼 다음에 배송 가야 하는 지역에 늦은 적도 있습니다. 모두 이 사람이 일부러 한 짓이었죠. 하는 짓이 초등학생 정신 연령도 안 되는 수준이라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여자 때문에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원형 탈모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짓들 내가 다 사진 찍어놓고 있어. 이러면 당신만 불리해져. 당신은 그런 상식도 없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예비 남편이 변호사라고. 법대로 하시라니까요. 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합의금 제시 안 해요? 그 돈 받으세요. 왜 안 받고 뻗팅긴데? 합의금 정도면 일 몇 달 안 해도 될 텐데. 돈 궁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화가 나 그 여자 집 초인종을 눌러 나오게 한 뒤 한참 따졌더니 저런 식으로 나왔어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을 잠시 잊게 해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형,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돼? 상견례? 이야, 내 동생이 드디어 결혼하려는구나. 서로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결혼하려고. 잘 생각했어. 재수씨 될 사람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한다 그랬지? 대학도 너랑 같은 곳 나왔고. 똑똑한 내 동생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날 걸 아쉽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뭐 이렇게라도 좋은 소식으로 보니 다행이지. 결혼하고 한 식구 되면 자주자주 보자. 그래, 그러자. 며칠 전 프로포즈에 성공했다며 좋아하던 동생은 상견례 자리를 잡고 싶다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경사를 축하하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무슨 옷을 입고 갈지 생각하고 기다리던 상견례 날, 저는 그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동생이 예약해둔 곳으로 가서 미리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멀리서 구두굽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더군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려 했는데 안녕하세요. 그 여자 얼굴을 보자마자 제 얼굴은 바로 싹 굳어버렸고 진상 고객 역시 그랬습니다. 동생이 그 미묘한 분위기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형,
왜 그래? 무슨 일이니, 민기야? 저는 질끈 눈을 감다 한마디 겨우 토해내었어요. 민수야, 그 여자야. 내가 고소한 여자. 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설마 우리 정은이? 안녕하세요, 재수씨. 아니다. 재수씨라 부르긴 이르죠. 그쵸? 제 빈정거림에 그제야 그 여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형이 고소한 사람? 그럼 그 진상 고객이 당신이었어? 우리 형한테 그런 짓거리를 한 게? 저기 있잖아, 자기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얘기해. 더 말하지 말고. 사실인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듣기 싫어. 이 결혼은 파토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런데 제 형에게 저런 짓을 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동생은 바로 부모님과 절 일으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먼저 제게 사과했죠. 형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그게 자기 사람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요. 하기야 동생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이 기막힌 악연에 동생은 죄 지은 것처럼 저에게 미안해했고 바로 그날로 그 여자에게 이별 통보했습니다. 그 여자요?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몰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대로 우리 그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왜요? 내 동생이 변호사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덮어주시면 다음부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까지 꿇며 비는데 연민이 전혀 안 생겼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일, 왜 그런 오묘한 일을 저질렀는지 바보 같은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통쾌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제 동생 맺어졌을 거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당신도 잊지 마세요. 이 일, 저도 교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섰는데 그간의 스트레스가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여자 때문에 끙끙 앓은 날도 많았는데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생각보다 이 사람은 끈질겨서 제게 전화하고 매달리며 동생을 설득해달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단 하나의 문자에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포기하도록 냅뒀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여자로부터 오는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 걔 부모랑 인연 끊고 혼자 이민 갔어. 그리고 그 여자에 관한 무척 소름 끼치는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학교 선생이 아니었다고 해요. 제 동생을 만나기 위해 그런 얄팍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실상은 일하지 않는 백수였고 죄 없는 부모에게 한 달에 몇백씩 용돈 받으며 생활하는 처지였다고 해요. 가끔 아르바이트나 하면서요. 그런데 이번 사건 겪게 되면서 부모조차 지쳤는지 인연을 끊자며 자식을 포기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나도 정은이 걔가 그런 애인지 몰랐어. 아휴, 형이 아니었다면 진짜 아찔하다. 어떻게 되었을지. 아마 내 인생도 같이 끝장났겠지. 형, 이걸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형 때문에 살았어.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여자랑 결혼했을 거 생각하면 아찔하다. 다행이야 정말. 액땜 있다고 생각해. 곧 좋은 인연 만날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형. 그렇게 동생과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고 저 역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놀랍고 기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택배 일을 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건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대박 인연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택배 일을 하느라 아파트 1층부터 시작하여 택배 상자를 열심히 나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걸어오시더니 혹시 1104호 거 있나요? 하고 묻더라고요. 돌아보니 무척 이쁘게 생긴 아가씨였죠. 더군다나 그 아가씨는 저 먹으라고 한 번씩 음료수를 문 앞에 놓아주는 분이었어요.
음료수만 보다 실제로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쑥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1104호 맞죠? 네, 맞네요. 감사합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며 돌아섰는데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별 대화 없이 헤어졌지만 어쩐지 그 댁에 택배를 주러 갈 때면 긴장되기도 하고 마음이 콩닥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희가 인연이 된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죠. 택배 일 하다 보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관절도 쑤시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더군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되어 가까운 한의원에 가 진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그 아가씨를 마주치게 된 거죠. 그 아가씨는 물리치료사였습니다. 택배 기사님 맞죠? 네. 물리치료사셨네요. 아이고, 이런 데서 마주칠 줄이야. 그러게요. 저도 놀랐네요. 그나저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요즘 무릎이 많이 쑤시고 아파서 침을 좀 놓으면 괜찮을까 해서요. 잘 오셨어요. 무거운 거 많이 드시면 치료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보자마자 서로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웃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더욱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짬이 날 때마다 그 한의원에 방문해 치료받으며 말을 걸었고 처음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던 아가씨도 차차 제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차차 알아가다 보니 서로 호감이 쌓이게 되었고 몇 가지 사실을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동안인 외모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저보다 5살 위의 연상인 누나였고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안 되었는데 미안해. 그냥 이대로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자. 이런 식으로 애둘러 절 차버리기도 했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단 식으로 창피하고 무서워도 계속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보기에겐 너무 간절할 만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사실 사연을 쓰면서 그때 생각이나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털어놓고 나니 제 지난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다만 너무 화병나는 이야기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격분하셨을 것 같은데 저 이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금은 아내의 도움으로 택배일 그만두고 다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혹시나 택배 기사님들 보시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건을 잘 배달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헤아려 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운데 고생하세요.